그래도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부모니까 참았지. 사람 같지 않으면 벌써 끊었다. 봐라, 지금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하니? 네가 애야. 짐승도 지 이뻐하는 거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인 너희들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니들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거 부모 아니야. 우리도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희 힘으로 살아.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온 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길게 말하네. 끊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66세 김정희 씨는 부엌 한켠에 놓인 핸드폰을 흘끗 바라보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짝 열어본 메시지 창. 그러나 변함없이 숫자 1이 떡하니 떠 있었다. 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메시지를 보낸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지만 아들은 읽지도 않았다.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냄비에서 끓는 찌개의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손길은 무거웠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남편 성우 씨가 정희 씨의 기분을 눈치챘다. 또 답장 없어? 응, 태현이도 선영이도 답장이 없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바쁘겠지 뭐. 바빠도 카톡 한 줄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성우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정희 씨의 말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끼리라도 맛있게 먹자. 그래야지. 괜히 기대했다가 서운할 필요 없지. 둘은 억지로 웃으며 밥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는 둥 마는 둥 금세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난 후 정희 씨는 부엌 싱크대에 접시를 옮기며 혼잣말을 했다. 아들 자식 하나 키워놓으면 뭐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성우 씨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마음 쓰지 마라. 우리 건강 챙기자.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네. 말끝이 떨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다. 손끝에 닿는 공기처럼 정희 씨의 마음도 서늘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정희 씨는 화들짝 놀라들었다. 엄마, 미안. 오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딱 한 줄. 아들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입안이 말라붙는 것 같았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태연이가 오늘 바빠서 못 온대.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괜히 기대했다가. 성우 씨는 조용히 정희 씨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건네는 따스한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에게 어젯밤 또 메시지를 보냈던 게 있었다. 괜찮아,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정희 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읽어도 답장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건가? 점심 무렵 며느리 선영 씨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선영아, 서윤이 잘 지내니? 역시나 답장은 없었다. 정희 씨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식탁 위에 남아있는 저녁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가 되자 성우 씨가 외출 준비를 했다. 마트 좀 다녀올게. 혼자 갈 수 있겠어? 당신은 좀 쉬어. 내가 다녀올게. 그리고 내가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마트 가는데 일일이 따라올 필요 없어. 많이 안 살 거라서 괜찮아. 정희 씨는 남편을 배웅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오후 4시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 알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저녁이 되자 성우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을까? 좋아. 간단히 삼겹살을 구워 밥상에 올렸다. 둘이 나란히 앉아 고기를 굽고 쌈을 싸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온 정희 씨는 다시 핸드폰을 열었다. 그 순간 알림이 떴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었다. 엄마, 다음 주에 서윤이 데리고 들를게요.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낸 연락에 응답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오겠다는 연락. 반갑지 않은, 그렇다고 달가운 연락이 아니었다. 엎드려 절받기란 이런 것이었나. 정희 씨는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아까는 시간이 없다더니 이제는 오겠다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니 성우 씨가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온대. 다행이네. 그러게.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찜찜함이 남았다. 밤 10시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 심심할 때만 떠올리는 존재. 서글픈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창밖으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내 마음부터 챙겨야겠다. 성우 씨가 정희 씨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둘이 있으면 되지.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길고 긴 서운함의 밤이 또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의 짧은 메시지 하나로 정희 씨는 이틀을 허탈하게 보냈다. 바쁘다는 말, 나중에 보자는 말,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반복된 시간이었다. 거실 커튼을 열며 정희 씨는 말했다. 나만 이렇게 허전한 걸까? 성우 씨는 식탁에서 신문을 읽다 고개를 들었다. 원래 부모는 그래. 바빠도 괜히 기다리게 되는 거지. 정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무심히 가족 단톡방을 열어보았다.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가족 단톡방.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조용했다. 한참 전 정희 씨가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이번 주말에 얼굴 좀 보자. 읽음 표시만 가득했다. 답장은 없었다. 참 편하다. 읽기만 하고 아무 말 없는 거.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아들의 집에 보낼 반찬을 만들었다. 간장게장, 멸치볶음, 오징어채볶음. 모두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었고, 손녀가 좋아하는 감자조림도 해두었다. 식탁 한켠에 반찬통을 쌓아놓고 정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거 택배로 보내야지. 또 보내려고? 응, 그래도 챙겨줄 건 챙겨야지. 연락도 없는 자식들한테 뭐가 이쁘다고 그런 걸 보내?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택배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무거운 마음을 지우려 했었다. 잘했다고,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쩐지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이틀 후 택배를 받은 날이었지만 두 사람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희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택배 잘 받았니? 냉장고에 얼른 넣어야 해.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분명히 숫자 표시는 사라졌는데 답을 하지 않는 거였다. 성우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답장 왔어? 아니, 여전히. 정성 들였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네.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봐. 당신은 아직도 애들한테 기대가 있는 거야.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주말 정희 씨는 정리를 하다가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학교 다니던 시절, 결혼식 날.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희 씨는 눈가를 훔쳤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날 저녁 성우 씨가 말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응? 애들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고. 이제는 그래도 될 나이잖아. 언제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 거야. 우리도 숨을 좀 쉬어야지. 정희 씨는 멍하니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나를 위해서라도. 며칠 뒤 정희 씨는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 딸은 하루에 몇 번씩 카톡 와. 우리 아들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난리야. 정희 씨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랑할 거리가 없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가끔은 부모 생각도 좀 해주길 바란다. 단순한 한 줄이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지만 단톡방은 조용했다. 성우 씨가 물었다. 누가 답장했어? 아무도. 성우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가족이 뭐라고 이렇게 서운해야 하나?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단톡방에 답장을 남겼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형식적인 문장.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정신없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 그때 성우 씨가 말했다. 당신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해. 어떻게? 아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을 먼저 생각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젠 그래도 된다고.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자식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 웃고 울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희 씨는 결심했다. 나를 먼저 사랑하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그 작은 다짐이 마음 깊숙이 울렸다. 정희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를 내려놓기로 다짐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짐보다 빠르게 정희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아침, 정희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서윤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선영이랑 급한 약속이 생겨서요. 정희 씨는 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답장은 그렇게 늦더니 부탁은 참 빠르네. 혼잣말을 내뱉으며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성우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태연이, 서윤이 맡아줄 수 있냐네. 또? 정희 씨는 씁쓸히 웃었다. 우리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락 잘 안 해. 고민 끝에 정희 씨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 씨는 일부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항상 자신들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자식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간단히 답장을 한 뒤 휴대폰을 닫았다. 한참 후 성우 씨가 정희 씨에게 물었다. 서윤이는? 오늘은 안 봐. 잘했어. 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식들이 부모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여기게 된 것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반응하는 그들. 몇 주 후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부부 출장 있는데 서윤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성우 씨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맞지 말까 싶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정희 씨는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다음 주는 스케줄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이번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다. 그때 정희 씨는 알았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원하는 답이 아니면 침묵하는 자식들의 방식. 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기대하지 않는 게 답이야. 정희 씨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전화까지 걸어왔다.
엄마, 급하게 부탁드려요. 선영이 아는 분 돌잔치 가야 하는데 서윤이만 좀 맡아주세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맡기는 것도 좋은데 우리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게 바빠서. 그래, 바쁜 건 알겠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성우 씨와 정희 씨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태연이는 필요할 때만 찾네. 선영이도 마찬가지야. 서운하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무 맞춰줬나 봐. 그래도 어쩌겠어. 키운 건 우리니까. 그래도 이제는 아니야. 정희 씨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우선이다 생각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아침을 먹으며 성우 씨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응, 제주도 가자. 오랫동안 못 갔잖아. 좋지. 정희 씨는 미소 지었다. 여행 준비를 하며 정희 씨는 핸드폰을 꺼두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은 이제 그만이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식들,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서윤이 좀 부탁해요. 정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우리 내일부터 제주도 가.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야. 계획한 지 오래됐어. 아,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정희 씨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구나.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제주도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됐다. 아무런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둘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 한라산 자락을 거닐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정희 씨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희 씨는 집안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전화가 울렸다. 엄마, 혹시 오늘 서윤이 봐줄 수 있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은 좀 힘들겠다. 아, 또요? 아들의 투덜거리는 목소리에 정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우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누구야? 태연이 또 서윤이 맡아달라고. 거절했지? 응, 그랬더니 또라네. 성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참 버릇없이 컸구나.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가 나면서도 서글펐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아무래도 아들이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말을 한 듯 싶었다. 어머님,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희 씨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답했다. 오늘은 어렵다. 미안하다. 이틀 뒤 가족 단톡방에 태연이가 글을 올렸다. 부모님, 저희 이번에 이사 계획 중인데 잠깐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돈까지, 어휴,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성우 씨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당신이 답장해. 정희 씨는 단톡방에 조심스레 답장을 남겼다. 우린 당장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스스로 해결해봐라. 하지만 그 뒤로 두 사람 모두 아무 연락이 없었다. 며칠이 흐르고 정희 씨는 점점 쌓이는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분노. 그리고 결국 작은 일 하나에 정희 씨의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다. 토요일 저녁, 정희 씨는 성우 씨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다. 엄마, 저녁에 선약 있어서요. 서윤이 좀만 봐주세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말을 먼저 꺼내면 거절할 게 뻔하니 무작정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가면 되겠다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표정에 변화 없이 대꾸하기 시작했다. 미리 말도 없이 이게 뭐야? 급한 약속이라서요.
급하면 네가 해결해야지. 왜 또 우리한테 떠넘겨? 성우 씨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더 이상 손주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 너희들 말만 들어주는 부모 아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아빠 너무하시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손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요즘 왜 그러시냐고요? 그 말에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하다고? 너희가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다. 너도 나중에 나이 들고 늙으면 알게 되겠지? 네가 우리한테 그러고도 이런 대접을 받길 원해? 택도 없는 소리지. 우리도 이제 바삐 살아야 하니 니들이 해결할 일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아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주지만 니들이 낳은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잖니? 성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겁게 말했다. 너는 네 엄마, 네 아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존중을 해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매번 네 필요할 때만 찾고 아닐 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꼭두각시야 뭐야?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정희 씨는 계속해서 울분을 토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부탁할 때만 급해지고 나머지 시간엔 부모는 그냥 무시. 읽지도 않는 메시지, 씹히는 전화, 그러다가 급하면 이렇게 찾아와.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거야. 아들은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러나 정희 씨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데리고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서윤이는 데리고 가. 성우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손녀를 안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긴 침묵 끝에 정희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성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그날 밤 정희 씨는 가족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다. 이성우도 뒤따라 나갔다. 그들은 자식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창밖으로 부는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닌 오롯이 자신과 남편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커피를 내렸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메웠다. 정희 씨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오전 내내 정희 씨는 집안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비워냈다.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것들도 주저없이 내다버렸다. 점심때가 되자 성우 씨가 다가와 물었다. 오후에 뭐 할 거야?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좀 사오려고. 같이 갈까? 좋지? 시장에서 정희 씨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며 행복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과 남편을 위해 장을 보는 기분. 귀가 후 정희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이성우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응, 평화롭지. 그리고 더 이상 애들 걱정도 하지 말자. 나도 그러려고. 저녁 식사 중 정희 씨는 문득 생각을 꺼냈다. 우리가 살아온 삶 후회는 없어. 나도 그래. 최선을 다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미련도 버려야 해.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TV를 켰다. 웃음 가득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정희 씨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우린 왜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꺼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이를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사랑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기다림도 서운함도 내려놓고 싶다.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했다. 기대, 서운함 그리고 억울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받지 않았다. 몇 번의 부재 중 신호가 남았다. 상우 씨가 물었다. 받을 거야? 아니,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할 얘기 있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우 씨와 차 한 잔을 나눴다. 밤늦게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집 문제로 상해 드릴 게 있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상우 씨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해.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그날 밤 정희 씨는 깨달았다. 사랑도 존중도 강요할 수 없는 거구나.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상우 씨와 함께한 조용한 밤.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나누는 소박한 대화. 정희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며칠 뒤 늦은 봄날의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다. 정희 씨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화도 문자도 아닌 긴 장문의 메시지였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연락도 안 되고 저도 답답하네요. 답장 좀 주시고요. 상우 씨가 물었다. 또 무슨 부탁이야? 정희 씨는 깊게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돈 얘기 같아. 지난번에 집 옮긴다고 이야기했잖아. 돈 보태달라 이거지 뭐. 정희 씨는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이태현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번에 집 계약이 깨질 위기예요. 급히 보증금 맞춰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익숙한 말이었다. 이번만. 마지막. 정말 힘들다. 그 모든 말들은 이미 수차례 들어본 레토리였다.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녁 무렵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도 정희 씨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엄마, 부탁드려요. 정말 급해요. 서윤이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윤이라는 이름 앞에 정희 씨는 가슴이 찰렁했다. 손녀가 힘들어진다니 감히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말이렸다. 하지만 성우 씨가 단호히 말했다. 서윤이를 방패 삼는 거야. 넘어가지 마. 알아, 나도 알아.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불쌍한 건 서윤이지. 그러나 서윤이 핑계로 우리를 이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결심하고 아들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미안하다. 우리도 사정이 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빠, 너무해요.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어요. 평생 부모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성우 씨가 물었다. 답장할 거야? 아니, 이젠 답장할 필요도 없어. 며칠 후 며느리까지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벼랑 끝이에요. 정희 씨는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 그만하자. 너희한테 보태줄 여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너희 힘으로 살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끊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꺼진 TV 화면만 비쳤다. 성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잘했어. 응, 나도 알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이건 이용이야. 정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체증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아무런 연락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열어줄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열지 말자.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윤이의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희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났지만 열지 않았다. 잠시 후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희 씨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밤이 깊었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생각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 자신을 버려가며 사랑할 순 없다. 그게 이번에야 비로소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두 사람은 단호해졌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며칠 뒤 성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정희 씨를 불렀다. 여보, 이거 봐. 정희 씨가 다가가자 성우 씨는 신문 구석을 가리켰다. 부동산 매물 코너에 조그맣게 실린 광고.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당신 진짜로 생각하는 거야? 생각만 했던 거 아니야. 행동해야지. 정희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나약해지지 말자. 그날 오후 성우 씨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담당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매물 내놓으시는 거 맞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면 바로 나갑니다. 성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요. 며칠 후 성우 씨가 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아파트 매물로 내놨다. 참고해라. 곧바로 숫자가 사라졌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이 없던 두 사람이 이때다 싶었는지 쉬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성우 씨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정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타이핑했다. 우리가 결정한 거다. 알릴 의무는 없다. 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씨는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받아. 들어는 보자. 정희 씨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그 집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했던 거잖아. 여기저기 살집 알아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랬던 건 맞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무효야. 왜? 무슨 이유로? 네가 우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아들이었다.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부모니까 참았지. 사람 같지 않으면 벌써 끊었다. 봐라, 지금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하니? 네가 애야. 짐승도 지 이뻐하는 거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인 너희들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니들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거 부모 아니야. 우리도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 너희 힘으로 살아. 지금까지 도와주면서 살아온 거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길게 말하네. 끊어.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후련하진 않지만 후회는 없어.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집을 보지도 않고 사신다는 분이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시려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로 계약서 작성하고 싶으시답니다. 가능한 날짜 알려주시면 바로 약속 잡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은 다시 한번 윤정이를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였다. 현관문 앞 초인종 소리에 정희 씨가 조용히 성우 씨를 바라보았다. 열까? 열자. 하지만 확고하게 말해.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빠, 제발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온 네 사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 씨는 차갑게 물었다. 뭐가 잘못이었는지 말해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두 분께 너무 의지한 거요. 그리고 연락도 소홀했던 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런데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니? 저희도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지만 집은 판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우리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너희한테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읽어준 것들로 니들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다 줬다. 성우 씨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우리는 너희 덕분에 마음고생 많이 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윤이 생각도 해주세요. 여기서 학교도 다니는데. 정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는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이니 힘들던 아니던 너희가 감당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니? 부모가 되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 막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니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하는 건데? 그 나이 먹도록 앞가림 하나 못하겠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이제 너희한테 좋은 소리 안 나갈 거야.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이니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가라. 그리고 부탁이다.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마. 현관문이 다시 닫혔다. 정희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해방되는 걸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희 씨는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잘했어. 성우 씨가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 조금은 흔들렸어. 그래도 결국은 지켰잖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결심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할 거야? 아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지. 말로는 못 믿어. 다음 날 며느리가 따로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 아이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성우 씨를 바라봤다. 우리 정말 이젠 아이들 부탁도 회유도 넘어가지 말자. 응, 지키자. 우리 자신부터. 그 주말 식사 제안은 거절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조금 쓸쓸해도 괜찮아.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녀만 데리고 혼자였다. 현관 앞에 선 아들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성우 씨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희 씨는 조용히 응시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스스로 해결할게요.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지 않을게요.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 말이 진심이면 앞으로 증명해. 네, 꼭 보여드릴게요. 그 말 뒤 아들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작은 정성이에요.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그런 거 안 받아. 엄마,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야. 이런 돈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 성우 씨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니들 스스로 서는 걸 보는 거야. 아들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가끔 서윤이 데리고 와도 돼요?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직접 오면 언제든지. 네, 약속할게요.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정희 씨는 살짝 웃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성우 씨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조금은 변하려는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아직은 믿지 않아. 맞아.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야지. 그 이후 아들 부부는 예전처럼 정희 씨 부부에게 무턱대고 부탁하지 않았다. 손녀 서윤이를 맡기거나 금전적 부탁을 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정희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관계도 우리 삶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난번에 집 사시겠다고 하신 분이요. 사장님이 미뤄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빨리 계약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죠? 정희 씨는 잠시 고민했다. 정말로 이 집을 팔아야 할까? 성우 씨가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정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더 이상 물질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판다고 결심했으니 팔아야지. 솔직히 이 집 지금 우리가 살기에 커. 규모를 조금 줄이고 여유자금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지 않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래.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희 씨는 무언가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집을 판다는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통보하자 이번엔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독립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자식으로부터 기대감으로부터 미련으로부터. 그날 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이야.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집이 팔리고 이삿짐이 정리됐다. 정희 씨 부부는 새로 계약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전보다 훨씬 아담한 집. 방 2칸에 적당한 크기의 거실. 작은 베란다가 딸린 아파트였다.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고 근처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었다. 비록 원래 살던 도심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두 사람은 만족했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어 젖히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다르네. 뭔가 해방된 느낌이지. 그래,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집들이는 따로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조용한 시작이었다. 커튼을 새로 달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삶이 단출해졌지만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졌다. 주말 아침,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넘겼다. 성우 씨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냥 산책이나 갈까? 좋아. 나도 걷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새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나뭇잎을 바라보던 정희 씨가 중얼거렸다. 이게 행복이지. 맞아.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날 오후 서윤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작은 화면 속 서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희 씨는 환히 웃으며 답했다. 우리 서윤이 잘 지냈어? 응, 다음에 놀러 가도 돼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서윤이 보고 싶지. 근데 엄마 아빠랑 꼭 상의하고 와야 해. 네, 약속.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성우 씨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미워할 수가 없네. 성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잘못까지 용서할 필요는 없어. 조금은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가끔씩 이태현과 며느리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급한 용건이나 부탁은 없었다. 엄마, 아빠, 저희 이번엔 정말 알아서 잘해보고 있어요.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서로를 위해서.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희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섰다. 어디 가려고? 혼자 바닷가 좀 다녀올까 해. 혼자? 그래, 나도 이제 혼자서도 잘 놀아야지. 그래, 잘 다녀와. 가끔은 떨어져 있어야 서로 소중함을 느끼지. 그래도 혼자 다니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하고 틈틈이 사진도 보내주고 그래, 걱정되니까. 정희 씨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가슴이 설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 누구의 부탁도 책임도 없는 오롯한 시간.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바닷가에 도착한 정희 씨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파도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저 감사했다.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날 저녁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정희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정희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자 성우 씨가 환하게 맞아주었다. 잘 다녀왔어? 응, 너무 좋았어.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정희 씨와 성우 씨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손에 넣었다. 자식도, 사회의 기대도, 과거의 상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정희 씨는 창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나 진짜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요즘 따로 먹고 따로 설거지도 한다고? 처음엔 나도 그렇게 하자고 말한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좀 서운하다고 툭 뱉은 건데. 기석 씨가 원래 말 안 해도 속 깊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꽤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던 걸까? 미움보다는 실망이 컸던 거 아닐까? 주방에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오래된 전기밥솥이 작게 치직거리고 있었습니다. 61세 한기석 씨는 퇴근하자마자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선풍기를 쳐다보다가 손목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에는 말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59세 문현숙 씨는 부엌에서 묵묵히 찬을 꺼내오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TV 소리마저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들리는 건 도마 위에서 오이가 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반찬 좀 줄였네. 오늘은 뭐 이것저것 귀찮더라. 김치랑 된장찌개만 있으면 됐지 뭐. 기석 씨는 현숙 씨의 말을 들으며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색함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밥상머리에서 한마디라도 붙이려 했지만 지금은 그 아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선우는 연락 없었어? 응, 저번 주에 통화하고는 감감무소식이네. 그놈은 뭐 바쁘다며 끊기 일쑤잖아. 현숙 씨는 차갑게 말하며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기석 씨는 현숙 씨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그곳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기석 씨는 습관처럼 숟가락을 놓고 아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때? 회사는 좀 덜 바빠졌어? 별 차이 없어. 뭐, 나이 먹을수록 일은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얹어주더군. 현숙 씨는 대꾸 없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간혹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풀어야 할 말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마다 둘 중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무겁고 침묵은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석 씨는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쉬어. 됐어. 내가 할게. 하루 종일 있었으니 피곤하진 않잖아. 그 말에 현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석 씨는 말하고 나서야 문장이 조금 날카로웠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다고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지. 난 하루 종일 집안일 했어. 뭐 집에서 논 건 아니잖아. 기석 씨는 대답 대신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이 틀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기석 씨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셔츠를 챙기며 거울을 봤는데 기석 씨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꽤 오래 전부터 슬슬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기석 씨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린 아침밥이 놓여 있었지만 국은 식어 있었고 김치는 딱딱하게 마른 끝이 보였습니다.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있었고 아침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간다. 응. 가끔은 그 한마디도 참 고맙게 들릴 때가 있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허전함이 더 짙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선 중간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며 대놓고 정년 퇴직자들을 불편한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문득 집이 그리워졌지만 현관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석 씨는 괜히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왔어. 벌써 왔네. 밥은 어쩌지? 나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뭐 김치찌개라도 데워줄까? 됐어. 그냥 나가서 먹을게. 아휴, 매번 밖에서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속도 버려. 그래서 매번 당신한테 밥 해달라 할 때마다 꺼려하잖아. 현숙 씨는 그제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이 밥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얘기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야. 나는 밥하는 게 이제 힘들다고. 그래, 당신이 힘든 거 알겠어. 나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밥 차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입장이 힘들어.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다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선우 씨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선우 씨는 기석 씨 부부에게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밥은 먹었어? 응, 친구 만나서 먹고 왔어. 그냥 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여주려고. 기석 씨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우 씨는 여전히 어릴 때처럼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조용해? 뭔 일 있어? 일 없는데. 왜? 집이 조용한 게 이상하냐? 응, 두 분이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싸우긴 뭘 싸워. 아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예민한 건 누구지? 나는 말도 아껴가면서 사는데. 현숙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우 씨는 눈치를 보다가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 내일 회사 가야 돼서 이따 나가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그냥 가라. 그래, 가라. 하고 싶은 거 해. 선우 씨가 나가고 난 후 거실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대화가 없어진 걸까?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기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국그릇은 어느새 찬물이 되었습니다. 숟가락은 들지 않았고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등을 벽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졌고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조명이 켜지지 않은 채 그렇게 어둠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기석 씨는 지하철 플랫폼 끝에 멈춰서서 멍하니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말없이 늙어가는 얼굴, 한 번도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주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토록 많이도 쌓였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니, 짧았는데도 유독 지쳤습니다. 오전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나누는 수군거림, 과장이 서류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날린 말. 요즘은 눈치라도 있어야지. 남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 있던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석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가던 그 순간 기석 씨는 무심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뭔가를 닦는 것처럼 모욕이든 수치든 자존심이든 회사를 나오며 문득 친구 상만 씨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통연락이 없던 그 친구. 은퇴 전에 보험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엔 자영업을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무모함조차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리모컨 소리가 들렸고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왔어? 밥은 좀 이따 차릴게. 기석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어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게 그렇게까지 큰 말이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 셔츠를 거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숙 씨는 간단한 반찬을 테이블에 올려두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찜 했어. 어제부터 김치가 너무 익어서 그냥 익은 걸로 처리했지 뭐. 잘했네. 기석 씨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김치찜은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딱히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냥 회사에서 좀 시끄러웠어. 요즘 분위기 안 좋다더니 또 무슨 소리 들었어? 기석 씨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석 씨는 순간 이렇게까지 자신이 약해졌나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줄이야. 식사를 마치고도 기석 씨는 거실에 나와 앉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현숙 씨의 발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 물을 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숙 씨는 거실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버겁다는 생각에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나오지 그래. 소주 한잔 할래? 오늘따라 술이 땡기네. 기석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았을 때 현숙 씨가 작은 잔을 기석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웬일이야? 당신이 먼저 한잔하자고 하기는. 당신 얼굴 보니까 그냥 괜히 나도 같이 마시고 싶더라. 기석 씨는 술잔을 입에 대고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목으로 술이 넘어가는데 알코올이 아니라 무슨 찬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좀 버겁다. 왜 후배들이 뭐라 해? 딱히 직접적인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게 불편한 기색이 느껴져. 마치 내 자리가 누군가의 대기석인 것처럼. 현숙 씨는 술잔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나는 당신이 그런 일 겪을까봐 걱정돼. 내가 참았던 건 그런 일이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도 그런 기분을 느껴. 내가 집에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밥 차리는 것도 힘들다. 청소도 힘들다. 설거지도.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현숙 씨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TV 화면 속 인물들이 감정을 터뜨리는 사이 둘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나 먼저 들어갈게. 기석 씨. 기석 씨는 멈췄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엔 여보 아니면 당신이었는데 갑자기 정중하게 이름을 부르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몰라.
근데 나도 나름대로 지치긴 했어.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았나 봐. 기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대화는 또 멈췄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귓가에는 낮에 들은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들은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몰라. 거실 탁자 위에는 묵은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그 위에 엎질러진 수건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물기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희미하게 컵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수건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수건 하나도 자기가 알아서 치우기 싫은 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줄 리도 반응할 리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집안엔 아직 조용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미약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로 전자레인지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기석 씨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숙 씨는 말없이 토스트기를 내려다보며 빵 2조각을 넣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 준비는 두 사람 몫이 아닌 오로지 현숙 씨만의 몫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 안 해? 냉장고에 찬밥 있을 거야. 전자레인지에 돌려. 당신은? 나는 토스트 먹을 거야. 기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은 있었지만 국이나 반찬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다시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없나? 어제 먹고 다 없어졌어. 아침부터 국 끓이긴 좀 그렇지 않나?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할수록 서로가 불편해질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냉동실에서 만두 몇 개를 꺼내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로따로. 잠시 후 토스트기에서 빵이 튀어오르며 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씨는 2조각을 접시에 담고 사과 몇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현숙 씨는 식탁에 앉아 혼자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 기석 씨는 등 돌린 채 프라이팬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서로를 등지고 있는 그 풍경은 마치 하나의 집이 아니라 2개의 방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식기만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기석 씨는 말없이 앉아 막 구운 만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입맛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 씨는 상만 씨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모처럼 목소리를 들으며 어쩌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만이냐? 나 기석이야. 이게 웬일이냐? 기석이 너한텐 전화 먼저 하는 거 되게 드문 일인데. 그렇지.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언제 시간 되냐? 이번 주말에 차나 한잔 하자. 나 요즘 창업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거든. 창업 진짜 할 생각이야? 응, 이제 와서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것도 질려서. 네가 한잔 사면 더 좋고. 기석 씨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잠깐이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후 그는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음소거를 누르고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웃음소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점심 무렵 현숙 씨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리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혜진이 만나기로 했어. 점심 먹고 영화 하나 볼까 해서. 매주 나가네. 집에만 있으면 미치겠는걸. 당신은 매일 회사라도 가잖아. 그럼 난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혼자 밥 차려 먹어야겠네. 현숙 씨는 말없이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당신도 나가면 되지. 누구라도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와. 나한테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기석 씨는 천천히 눈을 돌렸습니다.
현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올게.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기석 씨는 집안에서 방과 거실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필요 없는 식탁, 다시 덮은 이불, 묵묵한 벽지, 모두가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을 무렵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석 씨는 부엌에서 찬밥을 꺼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히 말아먹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퍼지는 김, 아무도 없는 집.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현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기석 씨가 있는 걸 본 현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었구나. 어디 갔는진 알고 있었고. 혜진이랑 점심 먹고 카페 좀 돌았어. 별일 없었지?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라면 끓였네. 내가 해줄 걸 그랬나? 됐어. 당신은 바빴잖아.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온도는 식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로수는 벌써 잎이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밀려 아파트 단지 바닥을 구르며 회전하고 있었고 기석 씨는 거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어쩌면 일주일 중 가장 적막한 시간대였습니다. 현숙 씨는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기석 씨는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아내가 혜진 씨와 통화하며 웃음소리를 내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기석 씨는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기석 씨를 깨운 것은 바로 휴대폰 진동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우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빠, 지금 괜찮아요? 괜찮지? 뭔 일 있냐? 차 말인데요. 아빠 차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타면 안 될까 싶어서요. 어차피 저는 대중교통 타는 것도 불편하고. 기석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기석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온 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들려온 말은 짧은 용건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해버린 기석 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아들 선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차, 나 아직 탈 거다. 바꿀 생각도 없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물어봤던 거예요. 뚝 끊긴 통화 시간은 고작 42초. 기석 씨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늦은 점심이 돼서야 나가더니 늦은 저녁에서야 들어왔습니다. 현숙 씨는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고 아파트 문이 열리자마자 말했습니다. 나 옷 좀 사왔어. 혜진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이거 봐. 오랜만에 밝은 색 입으니까 기분이 좀 살더라. 또 혜진이야? 왜?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요즘 나랑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혜진이하고는 매일 붙어 있잖아. 당신이야말로 선우랑도 제대로 말 안 하잖아. 애가 전화했을 땐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금방 끊어. 그 애는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더라. 현숙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 못할 때 있었잖아. 내가 언제? 그런 걸로 서운해할 나이는 지났어. 중요한 건 현실이지. 돈 모아서 선우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앞으로 노후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 그 생각밖에 안 나. 당신은 늘 현실만 봐. 사람 감정은 안 보이고. 감정은 뭐 밥을 먹여줘? 기석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꽤나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고 고요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 현실이란 거 내가 지금까지 혼자 다 책임져 온 거 아니야? 혼자 다? 나도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쉬운 줄 알아?
당신은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끝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럼 내일은 회사에서 나 얼마나 눈치 보며 일하는지 알아? 이 나이에 누구한테 머리 조아리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하는 건 그냥 내 월급만이잖아. 현숙 씨는 입을 다물고 쇼핑백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식탁에 내려놓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걸 바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좀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석 씨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월급은 늘 현숙 씨에게 바로 넘어갔고 자신은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꺼내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좀 더 벌었으면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여왔잖아.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근데도 모자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이 왜 아직도 이렇게 빠듯한 줄 알아?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됐어. 더 말하지 마. 기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석 씨는 더는 가장의 역할이라는 말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출의 책임자라는 뜻이었고 집이라는 공간은 의무의 총합일 뿐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사이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낮은 이불 속에서 기석 씨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침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엔 이미 흐릿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새벽이 되자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희미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조용한 도마 소리. 현숙 씨는 묵묵히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차리는 현숙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석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그냥 나중에 먹을게. 왜 아침 안 먹고 가게? 입맛이 없어. 현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 씨의 말에 토달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한숨을 삼키고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 기석 씨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길목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퇴근길 기석 씨는 일부러 집 근처 분식집에 들러 김밥 하나와 우동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속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현숙 씨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현숙 씨가 방에서 나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밥 안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밖에서. 또 사 먹었구나? 몸 생각 좀 하지 그랬어.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현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정면에 앉은 기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있지. 기석 씨는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하려던 것을 입속에서 몇 번 씹듯 굴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각자 벌어서 각자 살자. 뭐라고? 말 그대로야. 당신이 늘 말하잖아. 밥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활비도 벅차다고. 그럼 이제 당신 것도 당신이 벌어. 나는 내 쓸 돈 내가 벌어서 쓸게. 현숙 씨는 멍한 얼굴로 기석 씨를 바라보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당신은 나한테 계속 불만이었잖아. 돈도 부족하고 밥도 해달라니까 힘들고. 그럼 방법은 하나야. 각자 자기 몫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내 존재를 귀찮아하고 내 월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있고 싶지 않아. 현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기석 씨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든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다면
난 나도 나대로 살 수 있어. 우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인 거야. 밥도 따로 먹고 돈도 따로 쓰고 관리비 앞으로는 반반 내자. 그럼 나는 뭐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벌어? 지금껏 집안일 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하냐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나한텐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전업주부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든 일은 그만둬도 돼. 대신 책임도 내려놓자. 현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오른 듯 보였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산책 다녀올게. 저녁은 신경 쓰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숙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거실은 조명 하나 없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현숙 씨는 오랜 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 씨는 방 안에서 나와 자신의 세탁물을 손으로 나눠 빨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는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물을 받아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조용한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뒤척이다 결국 핸드폰을 들어 혜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석이 이상해. 갑자기 돈도 밥도 각자 하자고 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아침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밤처럼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따로 밥을 차려 먹는 기석 씨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방 안에서 기석 씨의 움직임을 소리로만 느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레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기석 씨가 출근한 걸 느낀 현숙 씨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독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어제 기석 씨의 말 각자 벌고 각자 살자는 선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현숙 씨는 방금 전 확실히 체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현숙 씨는 혜진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늘 가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남편이랑 좀 다퉜어. 아니, 다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해. 설마 또 월급 문제야? 기석 씨 그 성격에 꽤 묻어나잖아. 이번엔 좀 달라. 이제 각자 돈 벌고 각자 살자고 하더라. 정말 그게 그냥 화나서 한 말은 아니고? 진심이더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 밥도 따로 챙겨 먹고 설거지도 안 남기고 갔어. 그 정도면 뭔가 많이 쌓였던 것 같긴 하다. 현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혜진 씨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며 자랑했던 혜진 씨였습니다. 너희 집은 좋겠다. 남편이 아직도 일 잘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나는 뭘 한 걸까? 비교하지 마. 누구나 다 속사정은 있는 법이야. 속사정은 무슨? 기석이 이제 나를 그냥 짐으로 보는 것 같아. 돈도 못 벌고 밥이나 차리는 사람. 혜진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혜진 씨도 그 말에 대해 쉽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혜진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석 씨가 이혼 얘기 꺼내진 않았어? 이혼까진 아니지만 솔직히 그 말이랑 다를 게 없어. 동거인처럼 살자니? 네가 먼저 다시 얘기해봐. 너무 오래된 감정이 쌓이면 풀기 더 어려워져.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씁쓸했습니다. 기석 씨가 먼저 문을 닫아버렸는데 현숙 씨가 다시 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현숙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적어둔 생활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수십 줄이 넘는 숫자들. 기석의 월급은 그녀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수첩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석 씨는 그 돈의 흐름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숙 씨는 불현듯 하나의 단어를 수첩 위에 적었습니다. 이혼. 그날 밤 기석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식탁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밥 없나? 없어. 나 오늘 뭐 먹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기석 씨는 말없이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인 도시락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간다니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하고는 거실 한켠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다 무심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현숙 씨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나와서 그가 앉은 식탁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까지 날 밀어낼 필요 있어? 밀어낸 거 아니야. 다만 이제 내 삶도 나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나는 그냥 당신이 던져주는 돈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야? 그건 당신이 그렇게 자리를 정해버린 거잖아. 밥 차리는 일만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그 후로는 늘 나는 살림할 테니 당신은 일해라는 식이었잖아. 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석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고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당신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기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반응 안 하고 뭔가 바꿀 생각도 없다면 언젠가는 그 말도 하게 되겠지. 현숙 씨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조명이 바닥을 비추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기석 씨의 그릇이 그곳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기석 씨의 머그컵과 밥공기, 젓가락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은 더딘 대신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지난주부터 식사 시간에 현숙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계획적이었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석 씨는 철저하게 독립된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자신의 가방을 방에 넣자마자 세탁 바구니를 꺼내 빨래를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현숙이 해오던 방식과 다른 기석 씨만의 자신의 옷과 수건만 따로 빼서 빨래기에 넣었습니다. 당신 빨래는 따로 해. 나 건드리지 마. 현숙 씨는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내 옷은 내가 세탁하고 널지 내 수건도 따로 쓸 거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기숙사 룸메이트야? 그런 식으로 살자고 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게 편할 거라고 했고. 현숙 씨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석 씨가 말하던 방식대로라면 그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는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가 분리되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가사 분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삶에서의 소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기석 씨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내가 거실이랑 화장실 맡을게. 당신은 부엌이랑 안방만 해. 청소까지 따로 하자고? 당신이 말했잖아.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자고. 이제부터는 구역도 나누자. 책임도 명확해지고 좋잖아. 현숙 씨는 청소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신이 한 마리 자기에게 돌아와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석 씨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고 현숙 씨는 안방에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진짜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요즘 따로 먹고 따로 설거지도 한다고? 처음엔 나도 그렇게 하자고 말한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좀 서운하다고 툭 뱉은 건데. 기석 씨가 원래 말 안 해도 속 깊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꽤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 현숙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던 걸까?
미움보다는 실망이 컸던 거 아닐까? 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기석 씨는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엔 함께 장을 봤던 그였지만 이날은 명확히 자신이 먹을 것만 따로 샀습니다. 컵밥, 통조림, 냉동만두, 간편식 반찬들 작은 봉투 2개에 다 담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 주려고 장도 안 보는 거야? 당신 밥은 당신이 챙겨. 나도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현숙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기석 씨는 현숙 씨에게 반찬 뭐 좀 더 사올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석 씨가 자신의 식사를 위해 장을 보고 봉투를 따로 접는 그 손길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혼자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용히 부엌 앞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을까? 많이 끓인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엔 2개 끓이지 그래? 왜? 그냥 냄새 나니까? 기석 씨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기석 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라면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모습을 흔들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네 마트 캐셔, 어린이집 조리보조, 베이커리 주방보조. 마땅한 자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숙 씨는 처음으로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무얼 하며 살아왔던 걸까? 현숙 씨가 처음으로 일터에 나간 날 기석 씨는 아침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쪽지에 적혀 있던 마트 오전 조리 보조 시작. 오후 2시쯤 들어올게. 점심은 냉장고 안에 남은 국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글씨는 전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석 씨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식탁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솟아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진짜 각자 사는 거구나 라는 확인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 씨는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현숙 씨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게 처진 어깨, 짧아진 말수, 그리고 눈 밑에 내려앉은 잿빛 그림자. 기석 씨는 현관문이 열리자 고개만 돌려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인사는 없었습니다. 늦었네. 응, 뭐 좀 사느라. 기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 씨는 무겁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현숙 씨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 먹었어? 냉장고에 찌개 남은 거 데워 먹었어. 그럼 다행이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기석 씨는 TV를 켜지 않은 채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며 손에 쥐고 있었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가볍게 닫히는 옷장 문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동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현숙 씨는 매일 오전 일찍 출근했습니다. 파우치 하나만 달랑 든 채 아침밥은 건너뛰고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 한마디 없이 나갔고 기석 씨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현숙 씨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일하는 거 보기 좀 그래? 기석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로. 그럼 됐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기석 씨는 현숙 씨의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를 통해 무엇을 풀어내는 방식은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상만 씨와 통화하던 기석 씨는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너 그 얘기 들었냐? 우리 부서에 있던 정 과장도 은퇴하고 편의점 알바 뛴대. 정 과장이? 그 사람 집 잘 산다더니. 아무리 집이 있어도 수입 없으면 불안하니까.
나도 요즘 자격증 알아보는 중이야. 나도 좀 보고 있어. 그래도 네 아내는 잘 버티는 편 아냐? 일도 시작했고. 그건 그렇지. 통화를 마친 후 기석 씨는 다시 한번 현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업주부 체질이야라고 하던 현숙 씨였는데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 조용히 밥을 먹고 피곤한 듯 일찍 눕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현숙 씨의 손등을 본 기석 씨는 눈길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아래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 씨는 조용히 안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현숙 씨는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이는 아들 선우였습니다. 선우야, 자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너 요즘 잘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 그냥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 다들 그렇지.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는 왜 그래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그렇게 통화는 몇 분 안 되어 끝났습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 씨는 먼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숙 씨가 부엌에서 2개의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싸봤어. 당신 것도 하나. 기석 씨는 잠시 현숙 씨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란지단에 볶은 채소, 오뎅조림 같은 간단한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먹을게. 그 짧은 말이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숙 씨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석 씨는 처음으로 현숙 씨를 바라보며 변했네, 진짜 변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오전 집안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라도 흘러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게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기석 씨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살짝 틀어졌던 스푼이 컵벽을 치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현숙 씨는 안방에서 나와 천천히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무시가 아니라 의식적 배려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늘 뭐 있어? 없어. 그냥 좀 읽고 정리할 책들 있어서. 그래, 나 마트 알바 끝나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늦진 않을 거야.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숙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 위에 놓인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현숙 씨의 손등엔 여전히 작은 흉터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손톱은 반질반질한 윤기 대신 실용적인 짧은 길이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현숙 씨는 출근했고 기석 씨는 홀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석 씨가 정리한 건 어질러진 방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랍안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 말고 기석 씨는 책상 구석에서 오래전 가족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바랜 사진, 어린 선우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웃고 있는 자신과 현숙 씨의 얼굴, 낯설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운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하늘은 봄비가 내릴 듯 흐려져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아파트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석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숙 씨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귀가였습니다. 현숙 씨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고 기석 씨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응, 오늘은 일이 좀 빨리 끝났어. 집에서 밥 먹고 싶더라고. 그날 저녁 현숙 씨는 조금 넉넉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전과 두부조림이 올라오자 기석 씨는 부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같이 먹을까? 응, 그럴까. 기석 씨 부부는 오래간만에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갑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기석 씨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고 현숙 씨는 말없이 식기세제를 꺼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요즘 잘 지내나? 연락 왔어? 한 번 문자 왔어. 지난주에 계약직 연장됐다고. 그래도 다행이네. 자꾸 바뀌면 그것도 힘들 테니까. 한참의 침묵 후 현숙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질까? 모르겠어. 근데 어쩌면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그치, 싸우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몫만 하면서. 그래도 너무 외롭지는 않아? 현숙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드라마가 켜졌고 기석 씨는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기석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잔잔히 흘렀고 창문 너머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